제 손은 망가졌지만 더 이상 누구의 공짜 노동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손주는 누가 봐요? 제가 병원 침대에 쓰러져 있을 때 며느리가 제게 한 말입니다. 손주가 아니라 제 건강을 먼저 걱정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며느리에게 저는 손주를 돌보는 가사 도우미일 뿐이었습니다. 70살 관절염으로 손이 굳어가는 저를 며느리는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은 1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숙, 올해 70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평생 가사 일을 하며 살아왔죠. 손은 그 세월의 증거입니다. 젊었을 때는 부드럽고 예뻤던 손이 이제는 관절염으로 퉁퉁 붓고 굳어 있습니다. 1년 전 며느리 수진이가 출산 후 복직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회사 다녀야 해서 손주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당연하지. 저는 기꺼이 손주를 봐주기로 했습니다. 손주가 예뻐서였고 며느리가 일하는 게 대견해서였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 6시 저는 손주 울음소리에 잠에서 깹니다. 급히 일어나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고 손주를 달랩니다. 7시 며느리가 출근 준비를 합니다. 저는 며느리 아침을 차리고 손주를 안고 있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갑니다. 8시부터 낮 12시까지 저는 손주와 함께 있습니다.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재우고 깨우고 놀아줍니다. 허리를 펴지 못합니다. 12시 점심을 준비합니다. 며느리가 퇴근하면 먹을 수 있게 미리 만들어놔야 합니다. 손주를 안은 채 한 손으로 요리를 합니다. 손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오후 2시 빨래를 합니다. 손주 옷, 며느리 옷, 아들 옷, 제 옷까지 세탁기를 돌리고 빨래를 널고 개는 일, 손가락 마디마디가 욱신거립니다. 오후 4시 손주 이유식을 만듭니다. 며느리가 직접 만든 이유식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당근을 삶고 으깨고 식히고 손주에게 먹입니다. 손주가 뱉으면 다시 닦고 다시 먹입니다. 오후 6시 며느리가 퇴근합니다. 저는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립니다. 며느리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앉습니다. 어머님, 저 너무 피곤해요. 오늘 회의가 많았어요. 그래, 고생했네. 저녁 먹어. 며느리는 제가 차려준 밥을 먹습니다. 손주는 여전히 제 품에 안겨 있습니다. 며느리는 밥을 먹고 나서도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봅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손주를 목욕시키고 재웁니다. 밤 10시 손주가 겨우 잠듭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온몸이 아픕니다. 특히 손이 심합니다. 손가락을 펴려고 하면 찌릿한 통증이 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 6시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날들이 1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손주에게 우유병을 주려다가 손이 풀려 병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우유가 쏟아졌습니다. 마침 출근 준비 중이던 며느리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조심 좀 하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손이 좀 아파서. 아이고, 바닥에 우유 다 쏟아졌네.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치우는 건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바닥을 닦으며 제 손을 봤습니다. 관절염으로 퉁퉁 부어오른 손, 손가락이 제대로 펴지지도 않는 손, 이 손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일할 수 있을까요?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손주를 돌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침 10시에 일어나 씻고 나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 손주는 어머님이 봐주시면 되죠. 평일에도 보시잖아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화장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예쁘게 차려입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손주와 함께 남았습니다. 아들 준호는 회사 일이 있다며 일찍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손주를 돌봤습니다. 주말에도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손주 잘 있었어요? 응, 잘 있었어. 저녁은 차려졌어요? 며느리는 제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차려놓을 거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 에이, 어머님, 저 배고픈데. 며느리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저는 70살입니다. 하지만 하루 15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35살입니다. 하지만 집에 와서는 쉬기만 합니다. 손주는 며느리 아이인데 돌보는 건 제 몫입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복직했으니 바쁠 거라고 생각했고 손주를 돌보는 건 할머니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을 보면 그 생각이 흔들렸습니다. 이 손은 더 이상 예전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은 집에 계시잖아요. 저는 회사 다녀요. 며느리가 제게 한 말입니다. 저도 일하고 있는데 며느리는 그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70살에 하루 15시간 노동, 그건 며느리에게 그냥 집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며느리의 요구는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출근하기 전에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손주 이유식 만들어주세요. 알았어. 그리고 빨래도 좀 개주시고요. 응. 아, 저녁은 미역국 해주세요. 제가 미역국 먹고 싶거든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제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주를 안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이유식을 만들고 빨래를 개고 미역국을 끓이고 손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퇴근하면 준비되어 있어야 했으니까요. 며칠 후 며느리의 요구는 더 많아졌습니다. 어머님, 손주 옷 좀 사러 가주세요. 내가? 네, 저는 회사 있잖아요. 어머님이 손주 보시니까 같이 가시면 되죠. 며느리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는 손주를 유모차에 태우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70살에 유모차를 밀고 백화점을 돌아다니는 것 허리가 아팠고 다리가 저렸습니다. 하지만 손주 옷을 사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시킨 일이니까요. 어느 날 오후 저는 허리가 너무 아파 소파에 잠깐 누웠습니다. 손주는 낮잠을 자고 있었고 저는 딱 10분만 쉬려고 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일찍 퇴근한 것입니다. 며느리는 거실로 들어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애 안 봐요? 빨래는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아, 미안해. 허리가 좀 아파서. 나이 드시면 원래 그래요. 그래도 할 일은 하셔야죠.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제 방으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급히 일어났습니다.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왔지만 참았습니다. 손주 방으로 가서 손주를 안으려는데 손에 통증이 왔습니다. 순간 얼굴을 찡그렸죠. 며느리가 뒤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응, 괜찮아. 저는 손주를 안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아픈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손주를 돌보느냐, 집안일을 하느냐였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들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요즘 좀 힘들어서. 왜요, 엄마? 손주 돌보는 게 생각보다 힘들더라. 엄마, 그래도 조금만 더 도와줘요. 아들은 제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도 회사 다니느라 바빠요. 근데 나도 일흔인데 엄마는 집에 계시잖아요. 아들까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가 친구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완전 편해.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애도 봐주고 집안일도 다 해줘. 돈 안 들고 애 키우는 거지 뭐. 전화기 너머 친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박, 부럽다. 너 진짜 복 받았다. 며느리가 다시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보내면 한 달에 50만 원인데 시어머니는 공짜잖아. 완전 이득이네.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 돈 안 들고 애 키우는 것, 공짜 육아, 이득. 저는 며느리에게 무료 가사 도우미였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제 손을 봤습니다. 퉁퉁 붓고 손가락이 굳어버린 손. 이 손으로 하루 15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며느리는 그걸 공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손주를 돌봐야 했으니까요. 며칠 후 며느리가 또 요구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손주 예방접종 가야 하는데 같이 가주세요. 내가 데려가면 안 되니? 저는 회사 있잖아요. 그래도 어머님은 집에 계시는데 왜 못 가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알았어, 갈게. 다음 주 저는 손주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70살에 유모차를 밀고 병원을 가는 것, 버스를 타고 병원까지 가는 것, 모든 게 힘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대기하는 동안 손주가 울었습니다. 저는 손주를 안고 달랬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예방접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또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며느리는 35살 건강한 몸으로 회사만 다니면 됩니다. 저는 70살 관절염으로 손이 굳어가는데 하루 종일 일합니다. 며느리는 퇴근 후 쉴 수 있습니다. 저는 밤 10시까지 일해야 합니다. 이 상황을 더 두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으니까요. 어머님, 예민하게 구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쉬고 싶다고 했을 때 며느리가 제게 한 말입니다. 70살에 하루 15시간 일하는 게 예민한 거라고요? 관절염으로 손이 굳어가는데 쉬고 싶다는 게 예민한 거라고요?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 고통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공짜 육아라는 말을 들은 후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말을 해야 할까, 그냥 참아야 할까? 어느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며느리가 퇴근 후 소파에 앉아 있을 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얘기 좀 하자. 네, 어머님. 며느리는 휴대폰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며느리가 처음으로 휴대폰에서 눈을 뗐습니다. 손주 돌보는 게 생각보다 힘들더라. 좀 쉬고 싶어. 그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은 집에 계시잖아요. 저는 회사 다녀요. 그래도 나도 일흔인데. 어머님, 예민하게 구시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요즘 시어머니들 다 손주 봐주시는데 왜 유독 어머님만 힘들다고 하세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저도 힘든데 어머님까지 그러시면 저는 어떡해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수진이한테 얘기했는데 들었어요, 엄마. 아들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수진이가 속상해했어요. 나도 속상한데. 엄마, 수진이도 바빠요. 조금만 더 참아줘요. 아들도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나도 힘든데 너는 내 얘기는 안 듣니? 엄마는 그래도 집에 계시잖아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처럼 제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친구 점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점자야,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왜? 무슨 일이야? 저는 며느리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점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수가 요즘 며느리들 다 그래. 참아야지 어쩌겠어. 그래도 손주 예쁘잖아. 그것만 생각해. 친구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친구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제게 참으라고만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손 통증이 심해져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을 펴려고 하면 찌릿한 통증이 왔고 손을 쥐려고 하면 손가락이 굳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70살 할머니, 주름진 얼굴, 흰 머리, 지친 눈빛.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손주를 돌보기 시작한 1년 사이
저는 10년을 더 늙은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며느리가 친구들과 또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손주 이유식을 만들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시어머니가 요즘 좀 이상해.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자꾸 힘들다고. 쉬고 싶대. 에이, 집에 있으면서 뭐가 힘들다는 거야?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회사 다니는데 어머님은 집에만 계시잖아. 며느리도 웃었습니다. 솔직히 손주 돌보는 게 무슨 일이야? 그냥 놀아주기만 하면 되는데. 맞아. 요즘 시어머니들 너무 예민해. 아마 나이 드셔서 그런가 봐. 며느리의 말에 저는 이유식 만들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냥 놀아주기만 하면 되는 일. 며느리는 제가 하는 일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쉴 틈 없이 일하는 것을 그냥 놀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유식을 다 만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 옆을 지나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제 손을 봤습니다. 퉁퉁 부은 손, 손가락 마디마디가 굳어버린 손, 이 손으로 매일 15시간씩 일하는데 며느리는 그걸 그냥 놀아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확인해야겠다고. 제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며느리가 정말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제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지.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출근하고 나서 저는 며느리 방에 들어갔습니다. 뭘 찾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책상 위에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며느리가 쓴 글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장점, 무료로 애 봐줌, 집안일 다 해줌, 돈 안 듦. 시어머니 단점, 요즘 자꾸 힘들다고 함, 예민해짐. 저는 그 글을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무료로 애 봐줌, 돈 안 듦. 저는 며느리에게 무료 가사 도우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고 며느리 방을 나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확실히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고 제 고통은 예민함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주는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진짜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이대로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바꿀 것인지. 손을 계속 이렇게 쓰시면 나중에 아예 못 쓰게 될 수도 있어요. 병원 의사 선생님이 제게 한 말입니다. 70살 평생 일한 이 손을 영영 못 쓰게 될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도 그래도 손주는 누가 봐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제 건강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중요한 건 제가 손주를 돌볼 수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며느리 수첩을 본 다음 날 저는 손 통증이 극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침대 난간을 잡으려고 해도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일어나 화장실에 갔습니다. 세면대 앞에서 제 손을 봤습니다. 어제보다 더 부어 있었고 손가락은 더 굳어 있었습니다.
손을 펴려고 하면 찌릿한 통증이 왔고 손을 쥐려고 하면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참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침 6시 손주가 울었습니다. 저는 손주 방으로 가서 안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통증이 와서 제대로 안을 수 없었습니다. 손주를 겨우 안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분유를 타려고 했는데 우유병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가 나와서 물었습니다. 손이 너무 아파서. 그래도 애는 봐야죠.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손주를 안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한 손으로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고 손주를 달랬습니다. 손은 계속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출근한 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주를 재우고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약 좀 하고 싶은데요.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오늘 가능할까요? 오후 2시에 오세요. 저는 오후 2시까지 손주를 돌봤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오늘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왜요? 어디 아프세요? 손이 너무 아파서. 그럼 어머님 병원 갔다 오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손주는요? 며느리의 첫 걱정은 제 건강이 아니라 손주였습니다. 손주는 내가 데려갈게. 네, 그러세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손주를 유모차에 태우고 병원에 갔습니다. 손이 아파서 유모차를 밀기도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손주가 울었습니다. 저는 손주를 안으려고 했지만 손에 통증이 와서 제대로 안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다른 환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손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관절염이 많이 심해졌어요. 그런가요? 손을 무리하게 쓰신 것 같은데 요즘 뭐 하세요? 손주를 돌보고 있어요. 몇 살이신데요? 70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이 정도면 당분간 절대 안정하셔야 해요. 그런데 손을 계속 이렇게 쓰시면 나중에 아예 못 쓰게 될 수도 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최소 한 달은 손을 쓰시면 안 됩니다. 한 달이요? 네, 그리고 물리치료도 받으셔야 해요. 저는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주를 안고 집에 들어서니 며느리가 먼저 퇴근해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병원 다녀오셨어요? 뭐래요? 손을 한 달 동안 쓰면 안 된대.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손주는요? 나도 쉬어야 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는 어떡해요? 내가 봐야지. 저는 회사 다니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나도 아픈데 그래도 애는 봐야죠. 어머님이 안 보시면 저 회사 그만둬야 하는데요. 며느리는 제 건강보다 자기 회사를 걱정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손주를 제게 맡겼고 저는 아픈 손으로 손주를 돌봐야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부엌에서
손주 이유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손이 너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며 어지러움이 왔습니다. 저는 싱크대를 잡으려고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퇴근한 것입니다. 어머님? 어머님 어디 계세요? 며느리가 집안을 둘러보다가 부엌에서 쓰러진 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저는 겨우 눈을 떴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어머님, 어디 아프세요? 과로인 것 같아. 그래도 저녁은 해놓으셨어요? 며느리의 그 말에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방금 쓰러졌는데 며느리의 첫 걱정은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은 못했어. 에이, 어머님. 그럼 우리 뭐 먹어요? 며느리는 짜증을 냈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아들 준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쓰러지셨대. 아들이 놀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지금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그럼 애는 누가 봐요? 며느리의 그 말에 저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제가 쓰러졌는데 며느리는 손주 걱정만 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부축해서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저는 정말 사람이 아니라 도구였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기계, 집안일 하는 기계.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 관계를 바로 잡겠다고,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제 존엄을 지키겠다고. 나도 쉴 권리 있어. 병원에서 퇴원한 후 제가 며느리에게 한 말입니다. 70살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던 제가 처음으로 제 권리를 주장한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이틀을 입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절대 안정을 지시했고 손은 최소 한 달 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입원하는 동안 며느리는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준호만 하루에 한 번 들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수진이가 힘들어해요. 애 돌보느라. 아들은 제 건강보다 며느리 걱정을 했습니다. 준호야, 수진이가 애 엄마잖아. 그래도 회사 다니면서 애 보기 힘들잖아요. 나도 일흔인데 애 보기 힘들었어. 저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퇴원하는 날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의 무료 가사 도우미로 살지 않겠다고.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가 거실 소파에 지쳐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는 울고 있었고 집안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보자마자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애 좀 봐주세요. 안 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나 이제 손주 안 봐.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의사가 한 달 동안 손 쓰지 말래. 그래도가 아니야. 나도 쉴 권리 있어.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 준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1년 동안 나는 하루도 쉬지 못했어. 어머님,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5시간씩 일했어. 저는 제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퉁퉁 붓고 손가락이 굳어버린 손. 이 손으로 1년 동안 일했는데 너희는 뭐라고 했지?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에 계시잖아요. 공짜로 애 키우는 거. 그렇게 말했잖아. 어머님, 나도 사람이야. 70살 할머니지만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뭐로 봤니? 무료 가사 도우미.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문 앞에 섰습니다. 엄마, 어디 가시려고요? 나갈 거야. 어디로요? 원룸 하나 얻어서 혼자 살 거야. 엄마, 아들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 주세요.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늦었어. 어머님, 1년 동안 너희에게 기회를 줬어. 하지만 너희는 나를 도구로만 봤잖아. 며느리는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짐을 다 싸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손주는 가끔 보러 올게. 하지만 너희 가사 도우미는 절대 아니야. 엄마,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70살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않는 곳, 제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곳. 첫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손주 울음소리도 며느리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왜?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돌아와 주세요. 안 돼. 저 혼자서는 애 키우기 너무 힘들어요. 그게 엄마의 일이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수진아, 너도 이제 알았겠지.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며느리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힘들어요. 그 일을 70살 할머니한테 1년 동안 시킨 거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감당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손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물리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손가락도 조금은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며느리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헬쑥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왜 왔니? 어머님께 사과드리러 왔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이제야 알았구나. 네. 직접 해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애 보고 집안일 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 일을 나는 70살에 했어.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이제야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겠어요. 저는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사과는 받아. 근데 예전으로는 못 돌아가. 네, 알아요.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손주는 가끔 보러 갈게. 네, 어머님.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한테 부탁 하나만 할게. 네, 말씀하세요. 나를 사람으로 대해줘. 도구가 아니라.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할게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원룸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산책을 나갑니다. 친구들과 만나 차를 마십니다. 서예 학원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일을 이제야 하고 있습니다. 손주는 일주일에 한 번 보러 갑니다. 며느리는 이제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방문하면 정성껏 차를 내오고 제가 피곤하다고 하면 바로 쉬게 해줍니다. 아들도 달라졌습니다. 제게 자주 전화하며 안부를 묻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내일 저희 집에서 식사하실래요? 글쎄, 피곤한데. 어머님 편하신 시간에 오세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존중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며느리 집에 갔습니다. 며느리가 정성껏 식사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며느리가 제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며느리는 저를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식사 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안 할게요. 며느리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제 손을 봤습니다. 여전히 붓고 굳어 있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1년 동안의 노동이 제 손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존엄을 지켰으니까요. 원룸에 도착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한 잔 타서 창가에 앉았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70살, 이제야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고통이었죠. 하지만 이미 제 손은 망가졌고 1년이라는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당당합니다. 제가 제 권리를 찾았으니까요. 더 이상 누구의 도구가 아니라 김영숙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며칠 후 손주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초대를 받아 참석했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놨습니다.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며느리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뭐가? 제가 깨닫게 해주셔서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 아니었으면 저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손주 키우면서 어머님 생각 많이 할게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며느리의 손은 아직 부드러웠습니다. 제 손처럼 굳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제 고통을 이해했지만 제 손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제 존엄을 지켰으니까요. 며칠 후 서예 학원에서 첫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자유라는 글자였습니다.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할머니, 손이 불편하신데도 정말 잘 쓰셨어요.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와 그 작품을 벽에 걸었습니다. 자유, 70살에 처음으로 얻은 것, 1년 동안의 고통 끝에 찾은 것. 저는 그 글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친구 점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수가 내일 같이 여행 갈래? 여행? 응, 1박 2일로 온천 가려고. 1년 전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손주를 돌봐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좋아, 갈게. 진짜? 좋아. 저는 전화를 끊고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70살에 하는 첫 여행. 가슴이 설렜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점자와 함께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제 손을 봤습니다. 여전히 붓고 굳어 있지만 이 손으로 자유를 찾았습니다. 점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영수가 후회 안 해? 뭐? 며느리랑 헤어진 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안 해. 오히려 잘한 것 같아. 정말? 응, 이제야 내 인생 사는 것 같아. 점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수가 잘했어. 온천에 도착해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온몸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1년 동안의 피로가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70살 늦었지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고 저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제 손은 망가졌지만 제 존엄은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